안녕하세요. 11월 11일 데일리 포커스 진행의 신예지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통해 주요 이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스타벅스에 이어 버거킹도 중국 지분을 매각하게 됩니다. 현지 시장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인 계약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결국 중국 사업의 한계를 느낀 글로벌 브랜드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일 이차이 차이랜서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사모펀드 CPE는 버거킹 차이나의 모 회사인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과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외식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잇따라 후퇴하는 이유는 현지 할인 경쟁 등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환경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오후 2시 맥주 한 잔 콜, 벌금 45만 원 폭탄 맞는 이곳. 태국 정부가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류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낮 시간대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 외국인, 관광객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 개정된 주류 개정법을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규제의 핵심은 주류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위반 시 소비자에게 최소 1만 바트, 한화 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광객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태국의 주류 판매 금지 시간 제도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만 호텔과 관광지 인증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 내 매장은 예외로 유지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호암과 리움미술관을 운영하는 삼성문화재단이 2025 메세나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11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한국 메세나 대회를 열고 삼성문화재단의 대통령 표창인 메세나 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메세나 대회는 기업과 예술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상생을 도모하고 예술 후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로 26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대상의 영예를 받은 삼성문화재단은 1965년 창립 후 60년간 우리나라 예술 발전을 위해 꾸준히 메세나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사립미술관인 호암미술관을 1982년 개관해 국보급 미술품과 독창적인 전시를 선보이며 높은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유산 보존 연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04년에 개관한 리움미술관은 세계적인 수준의 컬렉션과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기후환경부가 2035년까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를 53%에서 61%가량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준 연도보다 53%에서 61%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3억에서 3억 6천만 톤의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배출권 시장은 잉여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배출권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있다고 합니다. 기후부는 시장 가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이용하고 향후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을 형성해 새로운 감축 투자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10일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제4차 계획기관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 관련 뉴스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핵심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서 학석 박사 과정을 통합한 5.5년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 최고 수준의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 석좌 교수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AI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초중등 교육에 9천억 원, 고등교육에 5천억 원 등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 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과정을 현재 14개 교에서 내년 27개 교 전체로 확대하고 AI 관련 역량을 반영한 입학 전형도 넓히게 됩니다. 통상 8년 이상 소요되는 학석 박사 과정을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20대 초반 AI 박사 백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마친 교원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석좌 교수제도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국공립 사립대에서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스피드 브리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국 경찰 약 2만 명을 지원합니다. 경찰청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 교통경찰 1,470여 명을 투입하고 출제본부와 채점본부 등에도 9,2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능일 교통관리에 순찰차 등 경찰 장비 2,230여 대도 동원해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불필요한 소음 유발 행위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헬로윈 기간에 모두 94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지난해보다 33% 많았지만 큰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 모레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남부 충청, 저녁부터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 머물겠지만 서쪽과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올라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청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어 화요일 낮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쌀쌀한 가을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4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합니다. 내년 1월 14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모든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은 이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도착합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 산하 항공사가 모두 이 터미널에 모이게 됩니다. 앞서 에어부산은 지난 7월 29일부터 에어서울은 9월 9일부터 이 터미널에서 여객을 맡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완전한 결합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지는 통합 진에어를 준비하는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순 우리나라의 수출이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5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4%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2억 6천만 달러로 역시 6.4%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가 17.7%, 승용차가 16.2%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석유 제품과 무선 통신기기 등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스피드 브리핑 마칩니다. 이어서 소라윤 캐스터 연결해서 오늘의 신문 브리핑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문과 함께 지난 이슈를 짚어보는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산업계 비상등이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고 61%까지 감축하는 상향 목표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을 모색하던 완성차 업계와 수소 환원제철 상용화가 아직 초기 단계인 철강업계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전환 압박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 구조에서 감축 목표 상향은 설비 투자, 공정 전환, 공급망 재편 등 연쇄적 대응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 상향하는 것으로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감축 목표 상향과 함께 전환 비용 지원, 감축 기술 개발 지원, 배출권 거래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는 감축 목표 상향의 방향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이행 속도와 비용 부담을 주요 변수로 지적합니다. 완성차 업계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데요. 업계는 내연기관차 수익 안정 전략과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온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타 수명 40년 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라는 소식입니다. 토요타는 2027에서 2028년 차량에 전고체 배터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터리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4배 더 긴 최대 4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9일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이 보도했습니다. SSB 기술은 전기자동차의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간주됩니다. 한 번 충전으로 621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약속하는데요. 또한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팩보다 더 작고 가벼우며 생산 비용이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월 토요타는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과 제휴해 차세대 EV 기술을 위한 짱극자를 대량 생산하는 등 전고체 배터리의 획기적인 발전을 예고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 안전성, 에너지 밀도,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더 작고 더 강력하며 충전 속도가 빨라져 과열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개선은 더 긴 주행거리와 더 빠른 충전을 약속하며 생산 장애물이 해결되면 솔리드 스테이트 기술은 광범위한 EV 채택의 핵심 후보로 자리매김합니다. 토요타는 새로운 SSB가 동력을 공급하는 차량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어 배터리 재사용 가능성을 제공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초기 비용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카 엑스퍼트에 따르면 도쿄에서 열린 재팬 모빌리티 쇼에서 회사 관계자는 이 기술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며 비용 절감은 공급과 생산 공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터리는 현재 EV팩보다 4배 더 오래 지속돼 소유자에게 더 큰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러 차량에서 잠재적으로 두세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리튬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약 10년 동안 용량의 90%를 유지하는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최대 40년 동안 용량의 90%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내구성은 기존 배터리 4개에 해당하는 수명을 달성하는 데 전고체 배터리 1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시 탄소 배출량을 줄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축은행 M&A 2단 결실, 수익성, 건전성 회복 탄력이라는 소식입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새 SBI 저축은행, 라온 저축은행, 상상인 저축은행 등 굵직한 인수합병이 잇따라 성사된 데 이어 최근 자산 5위권의 에큐원 저축은행까지 매물로 등장하면서 시장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M&A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이후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면서 최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I그룹은 지난 7월
경북 구미에 영업권을 둔 라온저축은행을 인수한 데 이어 10월에는 상상인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1,107억 원 규모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치면 인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KBI그룹은 전선 자동차 부품 중심의 제조업 기반 중견기업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25년 만에 금융업에 복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4월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에 지분 50%의 일주를 더한 부분을 9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자금 집행을 마치고 SBI홀딩스로부터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전통금융지주가 아닌 중견기업들이 잇따라 저축은행 시장에 진입하면서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계 사모펀드 EQT 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에큐원 캐피털과 에큐원 저축은행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연내 1조 원대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각 주관사는 UBS 증권과 시티글로벌마켓 증권이 맡았습니다. 에큐원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5조 3,698억 원으로 업계 5위 수준이며 상반기 순이익은 98억 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6.4%로 업계 평균보다 낮습니다. 에큐원캐피탈 역시 6월 말 기준 총자산 4조 162억 원, 순이익 243억 원을 기록하며 우량 매물로 평가됩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만큼 금융지주사, 국내외 PEF, 중견기업 등이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실적 개선세도 뚜렷합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2,57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958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연체율도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낮아진 7.53%를 기록했습니다. 부실 자산은 공통 PF 펀드와 자회사 SB NPL 대부 등을 통한 정리 작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들의 수익성과 재무 구조가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테크와 인공지능에 집중된 일본 주식을 점점 더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골드만삭스 그룹이 밝혔습니다. 미국 주식 대비 일본의 압도적 수익률에 이끌린 것이라고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브루스 커크 일본 주식 수석 전략가는 미국 자금 유입이 아베노믹스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적극 참여는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커크는 말하며 미팅 요청을 자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자금 유입은 올해 달러 기준 일본 주식의 강력한 성과를 반영합니다. 엔화의 2.5% 상승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친경기 부양 정책이 주도한 새로운 낙관론에 힘입었습니다. 벤치마크 니케이 225 지수는 올해 달러 기준 약 30% 상승해 S&P 500 지수의 14% 상승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미국 자금의 참여 증가는 일본 주식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동력이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와 정부의 친투자자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가치주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성장주를 앞질렀습니다. 커크는 더 많은 미국 참여가 오고 있고 그들은 테크와 AI 관련 테마로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커크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순 포지션이 아베노믹스 정점과 비교해 여전히 가볍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지가 있어 외국 자금 유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다각화 필요성이 그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일본거래소그룹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들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현금과 선물로 일본 주식을 순매수 3,840억 엔 순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니케이가 10월 말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커크는 시장이 조정을 보여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자금의 일본 주식 유입은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최고 속도는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주식의 달러 기준 30% 수익률이 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S&P의 14% 대비 압도적인 성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테크와 AI 주식 집중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익숙한 섹터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미국 투자자들이 일본의 반도체와 AI 관련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주 랠리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발 필로폰 원료 밀 수출 폭증, 아시아와 태평양 마약 쓰나미 공포라는 소식입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사상 최대의 위기, 필로폰 확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위기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필로폰의 주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을 대규모로 미얀마 군벌 세력에서 밀 수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은 236톤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이는 직전해보다 24%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원료가 없었다면 이 같은 필로폰의 산업적인 대량 생산은 불가능했다고 분석합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필로폰 생산의 주요 근원지가 중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미얀마 동부 샨주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은 소수민족 반군과 군벌 세력의 통제 아래 있으며 특히 미국이 마약 밀매 조직으로 지정한 와주연합군이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존 코인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국가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의 산업 기반과 조직 범죄가 없었다면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필로폰의 산업적 생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며 내전 상태에 돌입하자 마약 단속 노력이 약화하고 공식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이로써 UWSA 및 중국 파트너에게는 황금기가 시작됐습니다. UNODO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결정한 필로폰의 소매 가격은 2021년 이후 절반으로 떨어졌음에도 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공급 과잉을 나타내는 명확한 신호라는 주장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 보고서와 법 집행 문건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체들은 합성 마약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동남아시아의 무법 지역에서 대량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 집행 관계자는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 판매로 미국이 제재하거나 기소한 일부 중국 기업이 미얀마에 필로폰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분명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중국에서 수십 개의 허가받은 회사가 에페드린이나 슈도에페드린 등 필로폰 전구체 성분을 온라인 장터에서 공공연하게 거래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세관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포함한 통합적인 물류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11월 11일 데일리 포커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11월 11일에 있었던 내용들 알차게 전달드려 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다시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